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19 직장인의 애환이 담긴 방송 풍문으로 듣는 방송 제 9회 시작합니다. 녹음한 지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어색하네요. 아, 이게 뭡니까 지금? 엊그제 녹음하고 이게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 이거 뭐야? 우리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인데 마치 친한 것 같아. 이거 듣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절대 얼굴 보지 않아요. 아유, 회사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보겠죠. 에이, 설마. 1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이면 뭐야. SMS 사후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SMS 사후회라는 게 있어요. 네, 사후 회보 나오고. 퇴직하신 분들의 어떤 모임이 있는데 네. 거기서 한번 보면 볼까? 거기 되게 정답죠. 가봤어요? 아니, 가보지 않는데 그 사후 회보라고 왜 이렇게 로비에 가면 뭐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구나. 거기 보면 정답더라고요. 진짜 나가는 순간 좀 정다워질 수도 있어요. 네. 어. 의외로 회사 다닐 때는 별로였다가 나가면서 정다워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서글프네요. 그리고 또 회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회식을 지금 한 70여 분 앞두고 있죠. 네. 앞두고 있는데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아니 사실 몇 번의 그 기획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 일이 이렇게 생기는지 참 어렵네요. 오늘 회식도 위험했었지만 뭐 자세히 얘기가 길어지지만 어렵네요. 겨우겨우 지금 하게 된 어쨌든 상황입니다. 네. 저 각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컬투쇼 맡고 있고요. 모코나 한구다 원더풀 라디오 시나리오를 작업한 이재익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비주얼 담당 김훈종 PD입니다. 희망사항 변진사업입니다라는 프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늘 이 나인틴의 조회수에 항상 팟캐스트 조회수에 부러움을 느끼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 PD입니다. 아, 좀 희망사항도 좀 팟캐스트로 들어보세요. 듣고 싶을까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정말 저분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나? 냉정하신 분이에요, 정말. 나빴어. 이승우 PD님. 전 뭐 차가운 사람이니까요. 예, 예, 소개하세요. 네, 본인 차가운 소개하세요. 남자, 탁한 목소리를 자랑하는 시네타운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예. 탁해. 혼탁해. 근데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메일도 거의 안 왔을 것 같고 이거 저 뭐야? 메일 없어요. 제가 저 메일 뽑아봤는데요. 없어요. 그 사이에 온 건 없어요. 아이튠즈 반응 하나 왔어요. 아이튠즈 반응 읽어주시죠. 네, 즐겨 듣고 있어요. 별 4개. 러블리선. 5번째, 돈의 맛 듣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 좀 왔네요. 자기소개와 이런저런 이유로 인트로가 길고 뭔가 진지하다가도 산으로 가버리는 그런데도 재미지네요. 매일은 10회차 정도 들어보고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반대예요, 반대. 진지하다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산에 있는데 있다가 가끔 산에서 진지해지는 거예요. 가끔 진지해져요. 가끔. 네, 산에서 진지해지는 거죠. 뭐 연예계 소식 준비한 거 없나요? 이틀 만에 연예계 소식 동안 무슨 지금 탐 크루즈가 지금 KT홈즈랑 이혼했는데 아니까 그거 뭐 후속 보도 같은 거라도 뭐. 후속 보도는 없고요. 뭐가 계속 있어요? 그 사이언톨로지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이혼했다는 설이 지금. 저도 얘기 들으니까 90%는 그거 같아. 그러니까 사이언톨로지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이언톨로지를 자꾸 자녀한테 주입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이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톰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만 믿고 말하자면 자기한테 전도하려고 그런 건 관계가 없는데 자녀한테 사이언톨로지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KT홈즈가 야마돈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좀 더 야마돈 일은 지금 KT홈즈가 위자료가 한 푼도 없답니다. 에? 그 프리너베 위자료가 없는 걸로 어떻게 아하. 계약을 했대요. 프리너비 뭐예요?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이제 계약일이 보통 결혼하기 배우들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이런 좀 뭐 말하자면 재벌들은 결혼하기 전에 프리너피셜 어그리먼트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사전 혼전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몇 년을 살고 이혼을 하면 위자료가 얼마다. 아니면 뭐 몇 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가 한 푼도 없다. 아니면 귀책 사유가 뭐 바람을 폈다 그러면 위자료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조약을 이렇게 맺어요. 그럼 맞아 그런 걸 36페이지에 걸쳐서 쓰는 거. 그렇죠. 그런 변호사들도 따로 있어요. 프리너 전문 변호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KT홈즈는 안타깝게도 한 푼의 위자료도 못 받고 그냥 걸어 나간대요. 너무하다. 너무하죠. 우리 근데 거기 이제 기사에 근데 이렇게 써 있어.
자기도 잘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건 톰 그렇지만- 형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신데. 톰 형이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 왜 톰 형 지난번 영화 뭐죠? 미션 임파서블 4 개봉할 때 고스트 프로토콜. 그 맨 옥상에서 찍은 사진 보셨어요? 봤죠. 와. 맨 옥상에서 그 세계에서 제일 두바이. 높은 다리 건물. 이렇게 내려뜨리고. 부르즈 알 맞아요. 칼리파라고 하는 그 건물 맨 위에서 찍었는데 아유 개간지죠. 위인이야 위인. 개간지. 그게 실사라면서요. 실사 그냥 거기 진짜로 위에 앉았다 그러더라고요. 파란 스크린, 블루 스크린 아니고. 블루 스크린 안 쓰고 정말 말 그대로 야. 세상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정말. 그러고 나서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오는 장면도 그걸 블루 스크린을 쓸 수 있는데 아우 그러기 싫다고 자기가 받는 돈이 얼마인데 이걸 직접 안 찍으면 안 된다고 거기 직접 뛰어내린 거예요. 역시 그쵸. 목숨 걸고 번 돈이라 어. 한 푼도 줄 수 없고. 자기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지금 내가 아 그러네. 블루즈 뭐 거기서 올라가서 내가 찍어서 번 돈인데. 한 편 어. 찍을 때 받는 캐러 정도면 우리나라 영화 한 10편 찍죠. 제작을 그럼요. 투자 안 받고 제작을 자체 그럼요. 제작을 한 10편 정도. 톰 형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신데 이번엔 좀 쪼잔해 보이네요. 실망이네. 근데 그런 계약 자꾸 얘기 길어지네요. 아니 왜요? 본인도 무슨 계약 있어요? 아니 그런 계약은 없고요. 네. 그런 계약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 참 헐리우드 스타일로 사시는 분일세. 마인드가 헐리우드 스타 마인드니까요. 그렇죠. 네, 얘기를 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부끄럽게. 예, 우리 그 저 남겨놓은 게 하나 있죠. 네, 지난번에 5위부터 2위까지만 하고 1위를 안 했어요. 5위부터 2위까지 이제 청취자분들은 잊어먹었을 테니까 각자 기억나요? 기억 안 나.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기억해? 5위부터 2위까지 좀 정리해 주세요. 자, 나는 기억 이제 한번 기록해 해볼게요. 주세요. 터미네이터 2가 5위였던 네. 거고 저는 스피드가 5위였고요. 저는 4위가 기억난다. 4위가 박하사탕. 네. 헷갈리죠? 저는 4위가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려. 한 명부터 불러. 제 얘기부터 불러. 터미네이터 2, 그 다음에 박하사탕, 네. 그 다음에 다이하드, 네. 그 다음에 천밀밀까지 갔습니다. 저는 스피드가 순서가 좀 바뀌어. 스피드, 1000밀밀이 3위고 어. 2위가 다이하드였던 것 같아요. 스피드, 그다음에 펄프 픽션, 네. 추억은 방울방울, 방울방울, 그다음에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복수는 나이거. 나이거. 맞아요. 저는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가 5위, 4위가 부당거래, 부당거래. 3위가 반지의 제왕, 2위가 매트릭스. 매트릭스. 그러면 대망의 1위라고 그러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세대도 비슷하고 이래서 나는 겹치는 영화가 열날이 속출할 줄 알았는데 좀 다르죠. 한 편도 겹치질 않았어. 아이, 취향이 달라요. 근데 이게. 나는 의외로 1위는 아니 겹치지 안 않을까? 겹칠 거예요. 안 겹칠까요? 저는 절대 안, 제 그래요? 영화랑 절대 안 겹칠 거예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그러면 1위. 저의 1위는 아주 네.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연인데 전도연 배우를 정말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전도연 하딘드 때부터 좋아하신 거죠? 야 하딘드 이 사람 참 하딘드의 저 예전에 크리덱스의 제왕. 전도연 씨가 무명 배우일 때 하딘드란 잡지에 지금으로 치면 맥심 같은 잡지죠. 거기에 저분 금색 비키니를 입고 나온 적이 있어요. 알지 그 노란색! 역사적인 그 아, 역사를 만든 그럼요. 사람 내가 알지. 저분 아시는구나. 종합병원도 나오기 전이에요. 한참 전에 완전 무명일 때 정말 전곡을 찔린 듯한 느낌. 네. 정말 정확하시네요. 저분. 단백질 도둑이라고 하죠. 어우 정말 더러워. 정말 그 종로 한복판에서 발가벗겨진 느낌이 더러워. 나요. 정확하신데 더러운 어쨌든 놈들. 전도연의 영화를 저는 사실은 꼽으려고 하다가 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원래 전도연의 해피엔드를 꼽으려고 하다가 정지우 감독님. 예, 정주 영화 감독의 세죠. 말하자면 그 정수가 진짜 네. 제대로 그걸 뽑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냥 영화로 가야겠다 싶어서 저는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를 꼽겠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다들 보셨죠? 네, 봤어요. 저는 아주 여러 번 봤어요. 뭐 대사 디테일 다 기억나요. 한석규의 저는 최고의 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군다나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여배우지만 빨리 은퇴를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그 연기의 그 폭이 너무나 제한돼 있는 심은하라는 배우가 드라마 M의 주인공이었죠. 예, 주인공 다스리 마지막 승부 다스리. 그럼요. 전 이 영화에서 정말 심은하의 매력이 저는 정말 200% 물씬. 너무 왜 예쁘다 그 영화가. 여름에 다 더워 죽겠는데 사진관 들어가지고 그 선풍기 쐬는 장면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네. 그 교복 비슷한 그 그 주차복 주차 요원 그 옷 입고. 정말 그 장면 하나가 다 기억이 났는데 저는 이 영화가 너무나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그 정서가 그 허진호 감독의 정서가 네. 이 사람이 사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론 사랑이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 단백질 도둑 얘기도 하셨지만 갑자기 단백질 일하다가 8월 크리스마스.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이 영화는 아니 설마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아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정말 가라키 그 마치 아유 참 국민교육 헌장 외우면서 당신 할 수 있어? 이런 마치.
어쨌든 중요한 게 사랑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이르면 죽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혹시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죽음 종교가 다 있으신가요? 두 분? 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좀 없으시겠구나. 바뀌었죠. 예. 그러면 이런 저 같은 경험이 없을 텐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나 이럴 때쯤에 종교가 없으니까 예. 갑자기 밤에 너무 두려운 거야.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너무 두렵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영화들이 말하자면 이런 두려움들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 자체가 뭐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나랑 비슷한 경험을 누군가가 한다는 그 자체가 예. 사람 위안을 얻잖아요. 예. 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 가장 말하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이 영화 너무 좋아요. 그 디테일들이 너무 좋았던 게 그 한석규가 그 심은하 씨와의 관계도 굉장히 애틋한데 그 늙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신구 씨 어떤 장면이 아우. 나오냐면 신구 씨가 여러 나라 그 배우들이 연기를 다 잘했어 조연까지. 네. 근데 신구 씨를 위해서 그 비디오 보는 법을 하나씩 그렇죠, 써요. 그렇죠. 예. 종이에다가 리모컨, 1번 그렇지. 뭐 되게 상냥하죠. 핸드폰으로 그런 아들이 전원을 없지. 켠다. 2번 하는데 쓰다가 우는 장면 나오는데 야 거기서 안 우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장면을 정말 보통 너무 좋더라고요. 최고의 압권의 장면으로 꼽고요. 저는 이제 좀 약간 더 디테일하게 거기 이한희 씨가 예. 그 태권도 뭐 사범인가 예, 친구로 예, 나와요. 친구로 나오죠. 근데 둘이 이제 횟집에서 회를 술 한잔하는 예, 걸치는 기억도 장면이 좀 나오는데 그 장면도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서로 주고받는 대사가 왜 우리 친구들끼리 술 한잔 먹고 주고받을 수 있는 대사들이긴 한데 거기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페이서스가 느껴지고 오는 게 있죠. 그 있죠. 약간 네. 싹 오는 게 뭐라고 있죠. 말할 수 없는 오는 게 있죠. 영화 진짜 멋진 영화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 바로 크리스마스. 그 저번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왜 자극적인 설정이라고 말했잖아요. 죽음을 앞뒀다든지 죽었다든지 이런 건 눈물을 쥐어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다분히 최루적인 영화고 그렇죠. 설정만 보면 예. 굉장히 최루적인 영화죠. 설정이 굉장히 설정만 보면. 자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영화예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제가 높은 점수를 그래도 주는 게 그런 자극적인 걸로만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근데 죽음을 앞뒀다 그러면 밥 먹는 것도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봄을 딱 맞이해서 꽃이 피는 걸 보면서 내가 내년 봄에 꽃이 피는 걸 또 볼 수가 있을까?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평범한 것처럼 되게 자극적인 거거든요. 그죠. 그런 자극적인 모습들을 담담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에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미장센도 되게 좋습니다. 네. 그 초원 사진관이라고 네. 그 배경이 되는 사진관 그 어딘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세트 너무 잘 세트라면 너무 잘 만들었고 세트 같지는 세트가 않은데 아닐 시골 것 마을에서 같아요. 그냥 로케이션일 선택한 것 것 같은데. 같은데 그 너무 잘 사진관 찍었어요. 가보고 싶어요 정말. 어딘지 모르지만 서울이나 뭐 근교나 바로 지방이나 뭐 이런 데 같은데 한석규 씨가 노래까지 불렀죠. 아무튼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 아. 꼽겠습니다. 이제 PD님은 저는 인생은 아름다워. 항상 저는 이 영화를 꼽아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뭐 사실 보니까 비슷한 영화인 것 같아요. 전 사실 영화가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스펙타클도 있을 수 있고 스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 다 최고로 꼽는 가치를 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밝혔지만 정서라고 생각을 해요. 정서. 정서로 쳤을 때 이렇게 귀한 정서를 만난 건 영화에서는 이게 거의 최고의 경지였던 것 같아요. 책을 읽다 이런 정서를 만난 적이 몇 번 있는데 되게 간단한 얘기지만 비극을 희극처럼 보이는 그 지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들한 영화가 많지만 이 영화만큼 제대로 파괴를 가진 영화는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 수용소에 잡혀서 아들한테 겪게 될 수많은 그 고초들을 앞두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게 될 것들은 게임이야. 포인트를 많이 따면 나중에 탱크를 탈 수 있어. 죽는 장면까지도 말하자면 그 독일 병사들한테 끌려가는데 그렇죠. 재미로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팔을 크게 내저으면서 아들을 보라고 그리고 웃으면서 끌려가서 죽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이 그 탱크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 씬이 있는데 정말 저는 이 영화보다 눈물 콧물 다 뺐어요 정말. 네, 제가 이 영화를 1, 2년 전쯤에 OCN인가 하는 네. 케이블 채널에서 우연히 다시 한번 봤는데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애가 지금 7살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옛날에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봤을 때 느낌하고 또 다르죠. 1, 2년 전에 그거를 그 TV에서 케이블에서 보는데 야 정말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빠가 되고 나면 다르죠. 셋 다 지금 아빠인데 네. 그래서 이 정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영화를 보면서 겪었던 가장 귀중한 경험을 해줬던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당연히 저도 애 아빠가 아니었는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 확신하나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 너무 많아요. 생물학적으로는 모르지만 생물학적으로 확신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렇고 이 세상에 아니,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일이 많으니까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그 근데 사람들아. 당신은 특혜가 많잖아. 아니지 그런 게 아니지.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흥분했어요. 그 아빠가 되면 저런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준 영화예요. 아이에게 심각하지 않게 인생을 교훈을 주는 아빠가 되고 싶다. 아, 그렇구나. 저는 두 분 얘기를 이제 집에 가서 집에 모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두 사람 같은, 그러니까 김은종 PD님이나 이재익 PD님 같은 아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아빠로서 되게 훌륭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이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도 정말 밑에서는 거위인가 오리처럼 네. 발장구를 막 네. 치는데 겉에서는 평온하게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선한 인상만을 남겨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시대 한국에서 아빠들이 그렇게 살기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돼본 사람들은 아마 이 심정 이해할 거예요, 정말. 그 이제 그 주인공이 귀도인데 네. 귀도가 그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가 워낙 영화에 잘 표현돼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로맨스도 되게 애틋해요. 공주님이라고 불리는 그 자기 와이프죠. 아예 엄마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우스꽝스러운 정말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식탁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키스를 한다든지 막 그 헛간에서 떨어진다든지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다시 보면 너무 아름답고 정말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베르트 베니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본인이 주연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 대박인 것 같아요. 명작들은 이렇게 뭔가를 관통하는 게 있잖아요. 명작들끼리 공유하는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면서 생각났던 건 사실은 소설책이요. 안나 까레니나가 생각났어요.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자 저마다의 사정을 갖고 있다. 맞아, 그런 명문장을 왜 난 기억이 안 나지? 안내 까레니나. 그게 첫 문장이에요. 안나 까레니나 첫 문장이 딱 그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를 굳이 해석을 해줘. 해석을 덧붙인다는 게 제가 죄송스럽지만 톨스토이 선생님께 행복하려면 사람이 1부터 100까지 다 갖춰야 돼요. 배를 굶어도 행복하지 않고 자식이 죽어도 행복하지 않고 갖춰야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불행한 거는 한 가지만 불행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없어도 되고 나는 지식이가 없어도 다 되고. 가졌어. 다 가졌지만 자식이 일찍 죽었어. 그것만으로 인생은 지옥일 수 있어요. 부인이 일찍 죽었어. 라든지 아니면 직업을 잃었어. 한 가지만으로도 불행해졌는데. 그래서 불행한 가정들은 각자 저마다의 사정이 있지만 행복한 가정들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저는 인생을 한다면서 그 문장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렇죠. 진짜 명문장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아버지의 신념과 그 다음에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어떤 순정의 사랑. 우리가 사랑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사랑을 몇 번이나 하는 게 적절할까? 답은 다 다르겠지만 순정은 이재 PD님은 다다익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는데 홍익 인간 정도로. 박애주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말하자면 순정은 정말 귀해요. 그래서 저는 연애하는 감정도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지만 연애의 감정이 금이라면 순정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순정이 나와 있거든요. 여자와 남자의 순정이 무엇인가 보여주는데 그 점도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다가 뭐 우리 세 명의 PD들이 추천해준 영화들을 찾아볼 사람들이 있으면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그 아빠와 아이 이 관계에만 눈을 기울이지 말고 순정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 PD님 뭐 금팔찌에 금목걸이에 금을 참 주렁주렁 달고 계시네요, 정말. 제가 금을 좋아합니다. 금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황금 만나기 이승우 위해서도 있어요. PD의 저는 5위부터 2위까지는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영화를 넣었다, 이 영화를 뺐다. 예를 들면 딱 하나 겹칠 뻔한 영화가 전 터미네이터 2를 진짜로 100번 넘게 봤거든요. 정말로 100번 넘게 봤는데 늘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빠진 건데 그 5위부터 2위까지는 고민 되게 많지만 1위는 고민하지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다크나이트입니다. 다크나이트.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이승훈 PD가 이걸 1위로 꼽을 거라는 걸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다크나이트 뭐 이건 두말할 필요 없어요. 다크나이트에는 심지어 인생은 아름다워 있는 그 느낌까지 들었어요. 뭐냐면 아까 아버지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서 투페이스 그 하비덴트가 얘기합니다. 아들한테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괜찮지 않은 걸 알면서도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아들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너도 그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하비덴트가 왜 자기 그 장면 여자친구한테 기억나요. 레이첼한테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 서로 각자 폭탄이 터질 곳에 갇혀 있으면서 그 고통을 너도 겪어보라고 그러면서 경찰청장한테 너도 한번 그 고통을 겪어봐라. 아들을 딱 머리에 총 겨누고
괜찮지 않을 걸 알면서도 괜찮다고 말. 거기서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들만 살려줘라.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하죠. 괜찮다. 이게 이제 그 아까 갑자기 또 울컥해지네. 그. 인생은 아름다워와 그- 겹쳐지는 그렇죠. 지점인 거죠. 사실 21세기에는 다크나이트가 지금 아직도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럼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봐서 정서적인 면을 빼고 이제 테크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스케일도 그렇고 한데 그중 또 하나의 이유는 그 히스레저가 드라마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영화에다가 아우라를 만들어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보통 배우도 아니고 히스레저라는 배우가 그 점도 그렇고 이게 사실 되려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흔히 하는 말로 그 시애틀 사운드, 그 그런지 사운드, 뭐 얼터네티브로 하는 락 밴드들 보면 제일 못하는 밴드가 사실 너바나예요. 그렇죠. 펄잼처럼 뭐, 그렇지, 뭐 그렇지. 사운드 같은처럼 연주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앨리스 인 체인스처럼 뭐 어떻게 깊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너바나는 그냥 연주 잘 못하는데 좀 특이한 아니, 밴드거든요. 특징은 왼손잡이가 리더 겸 기타리스트라는 게 특징이죠. 근데 이 네버마인드 앨범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커트 형이 가버리니까 그럼요. 이게 손댈 수가 없는 거야. 없죠. 모든 사람들이 얼터네티브 얘기할 때 너바나만 얘기해. 그럴 수밖에 없죠. 신화가 돼버렸으니까. 해버렸어. 네, 커트 이 코베인이.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도 놀란 감독이란 천재가 있긴 하지만 히스레저라는 배우의 공도 큰 것 같아요. 아, 뭐 워낙 그럼요. 잘해 그거 안에서 정말 대단한 영화죠. 그리고 다크나이트는 정말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또 봤는데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쯤에는 다크나이트를 안 할 수가 없죠.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개봉하면서 하니까. 뭐 논란 그렇지. 특집을 하든지 이거는 뭐 다다음 주에 할 거라 다크나이트 얘기를 자세히 하긴 뭐하지만 정말 명대사들이 많이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가 있어요. 그 실패를 하고 돌아온 이제 배트맨한테 브루스 웨인한테 그 알프레드 집사 알프레드가 집사가. 마이클 케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케인한테 정확히는 브루스 웨인이 얘기한 거죠. 거봐 내 말 맞죠? 내 말 맞죠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랬더니 알프레드가 아니요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아요. 누군가한테 충고를 해주거나 특히 얘기를 엄마 했을 아빠하고 때 관계. 얘기를 해주고 나면 아빠 말이 맞거든요. 충고해주는 사람 말이 대부분 맞아요. 그러고 나서 맞고 나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커봐 내가 뭘 했어. 근데 그 말이야말로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제일 기분상 내 말이 맞았을 때 그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커봐 내가 뭘 했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알프레도는 현명하게 아니요 지금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네요라고 말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30개도 넘어요. 그런 명 장면들이 아우 저는 이 영화 외에는 다른 영화를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크나이트 바는 아닌데 논란 바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감독 중에서는 논란 감독만한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진 감독은 예, 없어요. 저도 정말 최고. 그 점에서 동의하고 영화 역시 뭐 영화사 전부를 통틀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21세기 이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다크나이트가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섭섭하죠. 메멘토 이런 거 보다가 전 비디오 방에서도 보게 만들어요. 정말 영화를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손을 멈추고 아니 우리 좋은 영화의 기준은 비디오 방에서 본 영화는 좋은 영화야? 아니 그 혈기방장한 20대 초반에 내 손길을 멈추게 하는 영화. 야, 아, 이건 그렇구나.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존슨을 잠재우는 영화. 아 그러니까 사실 그건 좋은 영화가 맞죠. 우리가 비디오 방에서 다 본 영화, 끝까지 다 본 영화, 크레딧이 올라간 걸 보는 영화 정말 좋은 영화인 게 조금 몇개 틀림없어요.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나는 네. 거의 없은 것 같아. 좋은 기준이에요. 훌륭한 기준을 우리가 제시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난 너무 두근거리는 게 이번에 또 라이즈 나오는 게 너무 두근거려. 아, 지금 예매로 난리야. 이미 첫날은 쌍매진이고 난리야. 나는 무조건 IMAX에서 볼 거기 제가 때문에. 예고편을 봤거든요. 네. 그제. 예고편만 봐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아. 벌렁벌렁 거리는 거 있죠. 왜? 하여튼 이 영화 어차피 다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줄이고 네. 예. 자, 오늘 영화 할 영화 따로 있죠? 오늘 할 영화 하시죠. 오늘 할 영화 케빈 인 더 우즈라고 이번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고 이 방송될 시점으로는 지지난주에 개봉한 영화가 되겠죠. 케빈 인 더 우즈. 저 일단 줄거리 소개부터. 소개할까요? 이건 간단하게 소개할 수 없어요. 복잡하니까요. 그냥 앞부분만 소개할게요. 뒤로 가면 소개할 수가 없어. 중간 이후로는 줄거리가 없어. 5명의 젊은이가 여자 둘, 남자 셋, 그 중에 한 쌍은 커플 이렇게 구성된 5명의 젊은이가 그 5명 중에 한 남자의 사촌이 우연히 아주 먼 곳에 으슥한 곳에 사놨다는 집으로 놀러 갑니다. 많이 들어본 스토리죠.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이 차용됐던 이야기예요. 초반은 전형적인 그 틴 호러 무비. 그렇죠. 전형적인 틴호러 무비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모으는 캠핑카를 타고 뭐 이런 잡담을 주고 받으면서 대마초를 피우면서 갑니다. 근데 도착했더니 집이 좀 이상합니다. 고저택 같은데 최신식 어떤 무슨 반투명된 어떤 거울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마치 부두교에서 쓸 법한 여러 네. 가지 주문을 네. 외워야지 네. 됨직한 그런 소품들이 막 잔뜩 널려 있습니다. 그때 한 소품을 누군가가 집어들고 그때부터 좀비들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영화가 이거 뭐지? 하는 궁금증을 나아가면서 각종 괴물들이 잔뜩 갇혀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주인공 살아남은 두 명의 주인공이 내려가게 되면서 정말 어벤져스 홀딱 제작진의 끼는 그거 정말 아니랄까봐 정말 다 나와요. 너무 많아. 정말 요괴란 요괴나 내가 뭐 지금 스토리 몇 가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 소개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되면서 이 인류의 거대한 고대의 뭐 신, 고대의 신이죠. 고대의 신의 네.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죽어버려! 딱 내리칩니다. 그게 무슨 러브아트의 크툴루 신화까지 뭐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사실 저는 오방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석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락 영화예요. 네, 오락 영화고 오락 영화예요. 일단 저 특이한 오락 영화예요. 보통 우리가 감독 얘기만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작과 감독을 한꺼번에 좀 얘기해 줘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조스 웨던이 조스 웨던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맡았고, 예. 조스 웨던 그다음에- 감독은 어벤져스 하신, 예, 클로버필드 로스트를 썼던 드류 고다르가 썼죠. 예, 감독을 하셨죠. 감독을 했죠. 근데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그 헐리우드의 한복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면서 비주류인 사람들. 예, 그렇죠, 그 그렇죠.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라고 할까? 박찬욱 감독 등을 예를 들면 충무로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감독 중에 하나면서도 충무로의 문법을 거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봉준호랑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아, 있어요. 봉준호 감독님이랑 많이 다른 다르죠.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이 조스 웬이라든지 드류 고다라 같은 감독은 이 영화들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헐리우드 영화예요. 주류예요, 스케일이나 주류. 봐도 그렇고 주류 영화예요. 뭐 제작비 쓰는 배우들 봐도 그런데 한 걸음 또는 한 서너 걸음 정도 삐딱하게 비껴서 영화를 찍어버리거든요. 이 영화 역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보고 나시면은 큐브나 이블데드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도 뭐 당연히 생각이 났죠. 저는 사실은 저 영화 보기 전에는 하도 희한하다고 그래요. 황혼에서 새벽까지 같은 스타일일 줄 알았어요. 중간까지는 영화 너무 인질 영화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아, 스릴 영화로 그렇군요. 바뀌는 이런 스타일 영화였는데 그거하고도 또 다른 영화더라고요. 이거는 그건 다르죠. 또. 이거의 제일 문제는 공포 영화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공포 영화라고 우리가 보고 준비를 하고 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니까 감독이 제작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스 웨던이 이 영화 우리 케빈 인더 우주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배우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지점이냐면 거기 보면 그 처녀가 나오잖아요, 데이나. 예, 예, 근데 분명히 제일 첫 번째 프롤로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뜬금없이 교수 얘기예요. 예. 거기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 영어 대사 옮기자면 씨발놈이 너 따먹고 버린 거 아니야. 그것도 이메일로 너랑 헤어지자고 한 거 아니야.라고 친구가 얘기해줘. 친절해져.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야. 안 해도 될 얘기인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님을 프롤로그에서 제일 먼저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밝혀주는 사실이 자 데이나는 처녀가 아니고 처녀가 그것도 아니야. 유부남으로 추정되는 교수랑 한 여자야라고 시작하는데 그 뒤로도 계속 이 여자고 처녀라고 해요. 처녀는 계속 버리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 클라이막스 제일 중요한 장면 우리 시고니버가 딱 등장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처녀는 마지막에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 그때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이 배우가 직접 해요. But I'm 그래 처녀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대사로 그 대사를 꼽았어요. 그러니까요. 전 그 대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인상적인 대사가 있다면이란 질문에 저는 그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여야 하지만 비슷하면 뭐 그만이지. 대충 비슷하면 되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고 그 대사가 바로 이 제작진이나 우리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이런 영화예요. 네, 그렇죠. 대충 비슷하게 공포 영화 같기도 하고 대충 비슷하게 좀비 영화 같기도 하죠. 하지만 나 이렇게 파격적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야. 재밌잖아. 재밌어 안 재밌어? 네. 대충 재밌으면 되잖아. 이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래서 사실은 앞분에 두 분 다 영화 좋아하시니까 나오겠지만 보통 크레딧은 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앞에 스타트할 때 그 타이틀, 크레딧이에요. 타이틀을 무성하게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얘기한 조스 웨던 드루 고다르가 뭉쳤는데 크레딧 훨씬 더 근사하게 영화에다 박아놓을 수 있거든요. 보셨어요? 졸라 초반에 상이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갑자기 스틸을 커피 마시고 가다가 스틸 잡으면서 그냥 크레딧이 꽉 막혀버려요. 딱 바뀌죠. 깜짝 놀라죠. 이거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1940년대 영화 스타일이죠. 예, 일부러 키치하게 만삭에 만삭에 나가는 말아주고요. 거죠. 이런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 영화를 보실 때 저는 유의할 지점이라고 본 게 뭐냐면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한 평이 굉장히 엇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평이 엇갈리는 이유가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영화 공포 영화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뭐냐면 가장 무서워야 될 점 있잖아요. 가장 긴장이 고조될 점에 갑자기 연구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늘 가장 여기서 어우
아우 하고 이렇게 쪼이는 지점에서 연구소로 넘어가요. 연구소로 그거는- 넘어가고 연구소의 CCTV 화면을 통해서 일부러 순화된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산만한 장면들, 뭐 내기를 건다든지 축배를 한다든지 네. 이런 장면들. 공포 영화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공포 영화라고 이게 마케팅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아 도대체 이게 뭔가 싶고 그래갖고 막 별점이 별 하나하고 별 5개 1점하고 10점으로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거야. 아마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할 테고요. 공포 영화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왜 재밌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재미없을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히트를 못 친 영화 중에 하나가 네. 그 뭐죠? 그 미니미 나오는 영화 뭐죠? 그거? 저 오스틴 파워. 네, 오스틴 파워가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흥행 성적이 네. 좋은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망하거나 뭐 그렇게 그렇죠. 완전 망했죠. 예, 네. 똔똔하거나 이러고 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거기서 패러디하고 이런 게 우린 모르니까 액션 안 영화도 웃긴 아니고 거야. 코믹 영화도 아니고 이런 거죠. 거기서 패러디를 뭘 했는데 우리는 네. 모르니까 안 그 웃긴 원전을 거야. 알아야 이게 웃긴 건데. 원전을 모르니까 우리는 안 웃긴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똔똔치고 그랬는데 이 영화는 공포 영화가 100%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공포 영화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네. 막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그 탕수육 시리즈라고 있었어요. 아 있죠. 그냥 정말 그 막자면 좀비들이 나와가지고 탕수육 국물을 뚝뚝 흘리는 영화들이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뭐 이불 데드, 리빙 데드, 뭐 너무 오만 많죠. 뭐 황혼의 새벽까지. 뭐 시체들의 밤 해가지고 어릴 때 많았는데 저는 강시 정말- 시리즈도 있고 뭐. 너무 싫어하는데 문제는 이 영화는 전혀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공포 영화 아니니까요. 영화가 중반 지나가면서 그 공포 영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저 같은 관객조차도 네. 안 무서운 거야. 이거는. 무섭지 말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오늘 부제를 코어바디스 공포 영화라고 달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포 영화 원래 이재 PD님이 지난주에 공포 영화 특집을 하자고 하셨는데 오늘 공포 영화 얘기를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공포 영화 얘기를 좀 하고 그러니까 공포 영화 얘기를 하고선 이 영화가 공포 영화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를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이재 저는 PD님은? 굉장히 좋아해요. 김은정 PD님은 싫어하시고 저는 완전 싫어하고. 뭐 좋아하셨던 공포 영화가 있다 그러면? 저 사실 귀신 영화 좋아해요. 아 귀신 영화. 귀신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귀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정말 귀신 나오는 영화가 있고 네. 사람한테 뭐가 씌워서 네. 우리 이 실제 이제 사람이 네. 귀신처럼 행동하는 영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양쪽도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귀신 영화도 많이 보고 뭐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막 만들었다 싶은 영화들 되게 많이 봤어. 뭐 분홍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많이 공포 영화는 이 장르적 특성 탓에 되게 못 만들어도 돼요. 공포 영화. 망작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영화가 많아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기생령이라고 있어요. 못 봤어요. 기생령이라고 한은정 씨랑 티아라의 소연 씨였나 누구였나 하여튼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아메리칸 북두권하고 같은 레벨로 봅니다. 정말로 제가 늘 말씀드린 아메리칸 북두권하고 같은 레벨 잘 안 나오거든요. 야, 그 감독이 누군지 정말 저는 치욕적인데. 기생령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직전에 개봉했던 영화 화이트란 영화가 있어요. 있죠. 거기 그게- 은정이 나오죠. 네, 티아라 멤버가 나오는데 화이트를 찍고 제작비가 남았구나. 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필름하고 저 특수효과가 남아서 남아서 찍은 영화구나. 보시면 알아요. 정말 아메리칸 북두권 레벨이. 아메리칸 북두권과 이걸 다 보신 분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거든요. 아니 이건 도대체 바보 같기가 이를. 하여튼 그런 식의 공포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의 최악은 사실 이거잖아요. 무서우려고 왜 하는데 웃음이 나오면 끝이야기잖아요. 끝장이죠. 이거는 웃음도 안 나와요. 웃음도 안 나와. 웃음이나 나오면 다행인데 웃음도 안 나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사실 이제 공포 영화가 아까 말한 그 장르적 특성 때문에 제작비 때문에 신인 영화 네. 등용문이 된다는 네, 아주 저번에 그런 얘기하셨죠. 점이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이용주 감독이 찍었던 불신지옥. 불신지옥 같은 경우는 훌륭한 영화거든요. 그거는 되게 굉장히 특이해요. 좋은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오 대박이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많이 좋아하시는 있고. 공포 영화 제목 소름이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소름 있죠. 그 영화도 대박이에요. 아. 나는 그 화면의 질감이 너무 불쾌해서 좋았어요. 그죠? 어. 그 보다 영화는 보면 야 씨발 진짜 보기 싫다는 생각 들거든요. 연기도 너무 좋았고요. 다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 공포 영화에 잘 찍은 공포 영화는 눈을 돌리게 되는 게 좋은 그렇죠. 공포 영화거든요. 보다 보면 눈을 돌리게 돼요. 음. 김은정 PD님은 싫어하시지만 좋아하는 공포 영화. 근데 저는 아까 그 말에 되게 망작이 많다는 말에 동의를 진짜 하는 게 네. 뭐냐면은
저는 공포 영화야말로 영화 장르가 가장 선호하는 네. 말하자면 애첩 같은 네.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라는 거와 가장 잘 맞는 궁합에 맞는 게 공포 영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자면 진시장벽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나 영화라는 장르와 잘 맞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허술해도 영화가 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망작들이 많은데 그나마 저는 좋아하는 작품이 그 안병기 감독이라고 우리나라에 좀 약간 공포 영화를 많이 많이 찍었죠. 가위. 예, 많이 찍은 찍었죠. 분이 있는데 가위 같은 가위 경우가 잘 만들었죠.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영화는 정말 극장에서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사운드가 주는 잘 그 공포감이 어. 굉장히 극대화돼 있어요. 아, 이게 아니라 그래서 폰이구나. 폰도 좋고. 아니, 비주얼 담당이신데 늘 사운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 비주얼 감독인데? 담당이면 화면 얘기를 해야지 이 음악 양반. 감독인데 그린 사운드인데. 어? 아, 이 양반. 그린 음향? 그림이야. 예, 이승훈 PD는 어떤 거예요? 저는 몇 개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공포 영화. 링 좋았고요. 아, 링 너무 좋죠. 링, 오맨, 아 오맨. 여고괴담 1, 2도 다 좋았고요. 연계담 3는 어떻게 보셨어요? 3는 묘했어요. 그 민규동 감독하고 네. 같이 둘이 쓰리는 못 네. 봤네. 3도 봤어요. 저 김태현인가? 네, 하여튼 어. 3도 봤는데 뭐 3는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 않은데 저는 여고괴담 같은 경우에 마저 영화를 꼽자면 알포인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알포인트 알포인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공수찬 감독이 만든. 네. 저 여고괴담 1 같은 경우에 저는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강우석 감독이 한참 날아다닐 때요. 한국 영화계에는 서울에 때. 강우석 감독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네마 서비스가 말하자면 투자와 배급을 동시에 다 아, 하면서 진짜 좌지우지 그러니까 쥐락펴락 우리나라 감독들이 영화계 파워 넘버원 하면 그냥 강우석이야. 시내 21에서 조사를 했는데 10여 년간 연장 파워 1위가 강우석이었어요. 그러니까 1등 다음에 11등으로 시작하는 2등부터 10등까지가 없어요. 강우석밖에 없는 거야. 그 당시에 그 누구였죠? 하여튼 감독님이셨던 걸 때 영호괴담 원 감독님이 강우석 감독한테 들고 온 거예요. 저 여고괴담이란 기획이 있습니다. 그거 찍자. 한참 감이 좋을 때라 그냥 여고괴담이란 이 제목만 듣고 찍자 그러신 거예요. 그 뭐 이거 시나리오 보고 이런 과정이 아무것도 없이 여고괴담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고선 그 후로 그 여고괴담에 왜 그 장면 있잖아요. 쾅쾅쾅쾅 하면서 앞으로 예, 나가. 점프컷. 네.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찍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웃기거든요. 쉬운 너무 쉬운 거죠. 찍어가지고요. 너무 쉬운 참고로 거죠. 이렇게 청취자들께 말씀드리면 쭉 찍어가지고 잘라내면 됩니다. 중간에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뭐 광고에서도 패러디가 많이 되고 그런 명장면으로 그리고 둥둥둥둥. 여고괴담에 나온 배우들은 대부분 잘 됐어요. 박한별 씨 빼고는. 영화적으로는 그분은 다른 경로로 잘 됐잖아요. 아, 뭐라도 잘 되면 되죠. 아이고 계속 저 광고도 많이 찍고. 무서운 영화 많이 나오시니까 뭐 하여튼 그런데 그거 그리고 알포인트 뭐 요 정도인데 이제 뭐 링 같은 경우는 저는 스즈키 코지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요. 야, 그분 영화 이번에 찍은 거 나왔잖아요. 혹시 사다코인가? 요번에는 완전 오. 망해요. 사다코 3는 완전 개망작 안 봤어요. 미쳤고 검은 물 밑에서라든지 링도 사실은 소설로는 다 좋아요. 소설 너무 무섭잖아요. 링, 나선, 진짜 루프 롱 이렇게 소설 1, 대박이다, 2, 3부작이 되게 확장되는 그 죽잖아요, 세계가 진짜 확장되는 보다가. 이것들이 아, 죽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분이 되게 독특하신 분이어서 그 한번 이거 학부모들이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은데 왜 공부하는가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갖고 뭐야? 공부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일본 문단에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 문단 최고의 육아 소설가라는 그러니까 나도 부인 도전해봐야겠는데. 부인은 일을 하시고요. 본인은 소설 쓰시면서 애를 키워요. 근데 애들한테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훌륭한데. 왜 공부하는가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서점일감이 있나요? 2007년인가 나왔는데 찾아보시면 있겠지. 있을 거예요. 2007년. 왜 다 있어요. 공부하는가? 근데 그거 아. 보면은 애들이 엄마 나 수학 공부 왜 해야 돼? 이거 세상 나가면 다 필요 없어. 미분적분 필요 없어라고 얘기할 때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최고의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진짜 아, 필독 정말 썼네. 내년에 그 학부형이 되는 저로서는 네. 꼭 사봐야겠네요. 꼭 읽어보셔야 되는 책인데 네. 하여튼 너무 좋고 이런 필력이 굉장히 있으시면서도 약간 재밌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너무 무섭잖아요. 공포 그 소설들이 링 보면 진짜 링 대박이에요. 책장이 안 넘어가니까. 지리질 그 다음 장에 다음 뭐가 나올까 페이지를 봐. 못 다음 보겠어. 페이지에 뭐가 나올까 무서워서 책장을 못 아니 근데 넘겨. 우연히 저는 그 저기 뭐야 영화 찍는 네. 메이킹 필름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연출하시는 모습이 네. 너무 그 수더분한 그 어떤 그 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 영화면 네. 뭔가 되게 세련된 남자가 네. 이렇게 찍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건 뭐 무슨 수더분한 아저씨가 시골에서 이렇게 막걸리 마시다 온 아저씨가 연출하는 느낌이 너무 나가지고 그러니까 느낌으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같이 이렇게 촬영 그러니까. 현장에 정장 입고 나온 남자가 선글라스 딱 와서 딱 찍을 끼고 것 같은데 예. 전혀 아니죠. 알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난 조금 뒷부분에서 하여튼. 알포인트는 그러니까 그 지점일 거예요. 아마 이재 PD님하고 저가 겹치는 지점일 텐데 알포인트의 되게 약점이 귀신 나오면 안 무서워요.
그 전에 되게 무서워. 귀신 나오기 어, 직전에 무서워. 귀신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무섭고 차라리 나도 무서워. 그러지 귀신은 안 보이지 왜 굳이 저거를 그러니까. 비주얼을 보여줬을까? 거기서 그거를 귀신이 너무 안 무서워서 공포감이 확 사라져요. 귀신이 나오는 거 저 뭐죠? 아우자이라고 그러나? 뭐죠? 그 베트남 아우자이 입고 그걸 나오죠. 입고 귀신이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안 무서워져요. 나도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저걸 굳이 보여줘야 됐지? 안 보여줘도 충분히 무서운 영화거든요. 그 설정도 좋고. 그리고 잘 찍었어요 그 영화. 예. 엔간한 우리나라 전쟁 영화보다 잘 찍었다니까 진짜. 그 영화가. 여러 가지로 다 훌륭한데 그 귀신 등장하는 것 때문에 망했죠. 난 가무성 영화 중에 그게 최고인 것 같아. 연기를 네.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되게 좋았어요. 설정 자체가 좋아요. GP라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포 영화를 장르라고 말하는데 공포 영화 자체도 장르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쵸, 얘기한 뭐 것도 장르가 다 다르잖아요. 고어물 무슨 너무 피 튀긴 거 뭐. 되게 많은데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공포 장르는 사실은 제임스 왕 감독이에요. 예. 그 데스티네이션 1을 이제 감독했던 사람인데 그 뭐야 그 공하는 거 뭐죠 그거? 시리즈 계속 익스페리먼트? 나오는 거. 아니 최근에 계속 나왔던 소우 소. 시리즈가 사실 가장 업투데이트한 어떤 시리즈고 공포 영화 내의 세부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쵸. 큐브 다음에 소죠. 큐브 다음에 쏘는데 아마 이 케빈 인더 우즈가 이런 식으로 공포 영화 장르를 빌리면서 크리에이처 물과 함께 결합한다 이런 하이브리드 같은 걸 시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케빈 인더 우즈 같은 영화들이 또 둘, 셋, 넷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케빈 인더 우즈는 그냥 케빈 인더 우즈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뭐 패러디물이든 아니면 풍자물이든 그러니까 그 풍자물 같은 경우 원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러디물들의 특징은 패러디물이 원전이 되는 일은 없어요. 에어플레인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영화지만 에어플레인을 패러디한 영화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케빈 인더 우즈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뭐냐면 공포 영화에 대해서 조스 웨던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 니들 공포 영화 이제 지겹지도 않냐 고만 좀 해라라는 그 선언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 13일의 금요일이라든지 뭐 그런 류에 한 번 성공하면 그 시리즈가 계속 나오잖아요. 심지어 10편씩 나오는 동호 반복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블데드, 그러니까 케빈 인더 우즈라는 이 제목, 숲속의 오두막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블데드 이래로 내려온 공포 영화들의 그 흐름들을 하나로 딱 집약시킨 용어거든요. 숲속의 오두막. 너는 왜 맨날 숲속의 오두막만 나오니? 나 공포 영화, 그러니까 그 조스 웨던 감독이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맨날 똑같으니까 지겹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2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지만 1시간 반짜리 영화로 자기의 공포 영화에 대한 감상을 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는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흐름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런 영화들에 대한 비판이니까. 근데 보니까 이 감독이 재기발랄한 건 확실해요. 아, 그럼요. 너무 영화 재밌어요. 곳곳의 디테일들 같은 경우 되게 좋은 게 되게 많고 캐릭터도 분명하게 살아있고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영화 포스터들도 보면 영화 포스터 중에 그 영화 포스터에 일단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You think you know the story 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캐릭터들이 이제 바보, 창녀, 운동선수, 처녀 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얘네들은 몇 프로의 확률로 이렇게 죽는다. 촬영 흉기는 뭐다, 얘네들은 뭐다 이런 식으로 쭉 그 공포 영화들을 여태까지 합쳐서 분석해 놓은 확률들이 쭉 나와요.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아, 근데 생각보다 발음이 좋은데요. 이승훈 PD가 원래 이승훈 PD가 발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거 발음 좋은데 오늘은 연습했어. 아, 역시 연습할 티가 나. 역시 사람은 연습해야 돼. 역시. 사람은 배우고 연습해야 돼요. 역시 오늘 발음이 너무 유싱 그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하라고 배우고 또 익히니 즐겁지 아니하니라. 저런 무공이상 같은 이런 중마고 같으라고. 하여튼 그래서 이 영화는 되게 재밌는 점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 싶은 건 공포 영화는 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왜냐하면 일단 제작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공포 영화 자체를 시작할 때 블록버스터 공포 영화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요거 블록버스터라고 자꾸 우기던데. 이건 블록버스터 이 정도 하려면 돈 많이 들어야 되지만 네. 대부분의 공포 영화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세계 영화사에도 맞닿는 부분인데 필름 처음 만들었을 때 제일 많이 찍었던 게 포르노하고 공포 영화예요. 왜냐하면 네. 포르노는 하기만 하면 되고 공포 영화는 겁만 주면 되거든요. 제일 쉬워요 장치가. 그렇기 때문에 왜 한정된 공간으로 몰고 갈까라는 식으로 질문을 접근하면 안 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찍어도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아, 근데 지금 포르노 공포 얘기하니까 갑자기 한 10 몇 년 전에 96년인가 7년도에 나왔던
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 본 것 같기도 하고. 제목은 본 것 같은데. 포스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입이 이렇게 돼 있는 거? MUT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 꾸며져. 나 그런 거 봤다. 뭔지 알 것 같아. 스너프 필름.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났는데 이 그 영화 뮤트라는 살발해, 영화는 살발해. 아주 살발해. 제가 공포 영화를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3번인가 4번을 봤어요. 그 영화 살발해요. 침묵의 목격자라고 아마 나와 있을 텐데 네. 이 영화는 뭐 그 영화 공포 살발하지.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안 보셨다면 꼭 보세요 정말. 누가 니콜라스 케이지 캐서방이 찍었던 영화 중에 그 8mm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예예. 그거보다 100배 낫어. 비슷한데 뮤트가 8mm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8mm하고 비교하면 아유, 섭섭하죠. 그렇죠, 뮤트가 그렇죠, 섭섭해요. 그렇죠. 100배 나요. 이런 그 한정된 공간을 다른 영화 중에 저는 극치라고 이건 더 이상 한정될 수 없다라는 영화는 이거였어요. 베리드 보셨어요? 못 봤어요. 베리드. 무슨 영화인지 아는데 못 봤어요. 베리드는 2시간짜리 영화인데 2시간 동안 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남자 혼자 관에 갇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작을 수는 없어요. 남자 혼자 관 안에서 갇혀 있는데 그거를 2시간 동안 찍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베리드 얘기도 했지만 이 장르의 습성 같은 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예산으로 찍는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정도 공간에서 우린 찍을 수 있어. 요 정도 공간에서 우린 찍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공포영화 장르 안에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쭉 그런 역사들이 있고 예를 들면 큐브 같은 거. 어떤 혁명이었죠 사실 큐브는. 그죠. 아이디어로 예산을 넘어가는 혁명이었는데 그런 식의 시도도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계속 근데 한정된 공간. 베리드가 끝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베리드 더 이상 이상은 있을 잡을 수가 수가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잡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잡을 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 딱 갇혀 있는 관 안이에요. 그러고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 하나만 있어요. 그걸 가지고 2시간을 가요. 그런 장면들은 꽤 많이 있죠. 그런 장면이 아니라 많이 있죠. 2시간을 영화를. 그렇게 간다니까요. 2시간 동안 그 밖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핸드폰, 그다음에 라이터 몇 개의 소품들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 빛도 최소한으로 써요.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라이터나 형광 물질이죠. 형광등. 조명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한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정말 공포 영화 미니멀리즘의 이거보다 더 작을 수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작을 수 없어. 이거보다 더 작으려면 어떻게 사람이 키가 점점 작아져야 돼. 통아저씨가 돼가지고. 미니미가 갖춰야 돼. 미니미가. 근데 공포영화가 이제 한정된 장소에 찍다 보니까 적어도 그 공간만큼은 너무 매력적인 영화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요. 지금 뭐 베리드 관도 얘기했지만 큐브도 그렇고 패닝룸이라는 영화도 있고. 패닝룸도 그렇고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특히 집 같은 경우. 아까 지금 여기 케빈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 영화를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케빈 아니면 이제 맨션이에요. 저택. 두 개가 큰 축을 이루고 있죠. 버려진 저택이나 그럼 부동산 전문가 압구정 리얼 에스테이트 이재익 실장이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3년 동안 부동산만은 쭉 파온 저택 아니면 이제 오두막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집값이 어떤가요? 그런 것은 엄청 쌉니다. 피 묻은 집들은 삽니다 항상. 그래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2호는 피 묻었고 103호는 피가 안 묻었어. 그럼 얼마나 값이 떨어지? 30% 정도? 전세값 좀 더 싸고요. 매매가는 30% 정도. 우리 PD 중에 그런 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랐죠. 허구백 PD가 지난주에 김용건 PD 이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허구백 PD라고 라디오 PD가 있는데 지금 붐의 뭐죠? 영스트리트라고 영스트리트 담당하고 있죠. 집을 보러 다니다가 어떤 유독히 한 곳의 집이 쌌대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싸나요? 그랬더니 인근에서 정남규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집이 그 집은 아니고 근처에 있어 싸다는 얘기. 그럴 수 있겠네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폭탄은 한 번 떨어진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근데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맞죠. 공포 영화에 있어서 공간이라는 건 사실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인공이라고 봐도 뭐 그러네요. 50% 이상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공포 영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되게 궁금한 상황인데 저는 만약에 이제 너의 인생의 뭐 최고의 공포 영화를 뭐 5개를 꼽으라고 했을 때 무조건 5손가락 안에 드는 공포 영화가 그 허트로커라는 영화가 허트로커. 그거 사실 지난번에 꼽진 않죠. 공포감과 이 폭탄이 정말 멋진 영화인데 공포를 꼽진 않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부인이 그렇죠. 정말 이 공포감은 캐서린 이름 아직 기억 안 나요. 캐서린 글로우 비글로우. That's right. 훌륭한 감독님이시죠. 야 근데 이 공포감은 이게 폭탄이 언제 그 영화 정말 살벌하지. 저에게는 공포 영화예요. 그리고 이게. 그 여자 대단한 게 카메라를 너무 드라이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죽을 건지 보통 예감이 음악이 싹 밀려오면서 쟤 죽겠구나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정말 항상 같은 각도, 항상. 같은 거리에서 음악도 없어, 음향도 없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저놈이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드보일드한 영화죠. 정말 하드보일드. 정말 살벌하죠, 살벌. 인정합니다.
그 케빈 인더우즈 얘기로 돌아가서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영화들이 떠오르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떠오를 수밖에 없게 떠오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벤져스 왜냐면 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말하자면. 어벤져스보다 어벤져스보다 한참 심하죠. 왜냐면 같은 여태까지 공포 영화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이 다 등장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자판기 그것처럼 네. 온갖 게 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뽑으면 뽑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공포 영화 주인공들이 쫙 자판기에 들어있고 거기서 내가 버튼을 눌러서 랜덤으로 뭐가 뽑혀 나올지 모르는 요건데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공포 영화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맨날 전형적인 얘기만 만들어져가지고 흥행에 실패하고 이러면서 점점 공포 영화가 찌그러지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일본에서도 실패했어요. 일본 영화가 사실 공포 영화가 많잖아요. 일본에서도 실패했어요. 스톡홀름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일본 영화 공포 영화 장면 비슷한 그 여자애들이 둘러싸고 강강수월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공포 영화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고대신이 손바닥으로 꽝 하고 치는 장면은 말하자면 여태까지 공포 영화 문법들을 그러니까 공포 영화 문법대로 우리는 꼭 얘기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이끌어 나가지 못하게 된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사실은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한 게 저는 영화가 끝난 장면이 아니고 크레딧이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다른 영화하고는 되게 다르게 크레딧에 처음 올라오는 게 시거니 위버입니다. 맞아. 디렉터라고 나오죠. 디렉터 그러니까 거기선 계속 영화 내내 국장님 이렇게 해석이 나오지만 사실은 감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공포 영화 촬영 현장인 거예요, 말하자면. 공포 영화 촬영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포 영화 촬영 현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 죽던 말던 괴로움을 겪던 말던 우리는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는 즐겁게 내기하고 즐거워하면서 술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 촬영 현장을 바꿔놓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케빈 인더우즈는 공포 영화로 보실 게 아니라 공포 영화 촬영 현장을 찍은 영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너무 몸물 냄새가 날까봐 못했는데 아주 용감하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 말하자면 이제 영화 평론가들 즐겨하는 어떤 틀 안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고 이런 식의 미학적인 정성일 씨가 못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 이 영화 거기 내가 이제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용감하게 잘했는데 미안해요. 약간의 그 부분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 팟캐스트를 들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자면 일본 얘기를 했는데 스웨덴도 막상막하게 공포 영화 공포 영화 많죠. 좋은 영화 많아요. 그래서 스톡홀름이 그러니까 그 공포 영화 그 고유명사가 나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보면서 이 새끼 홍콩에 이렇게 안 나왔을까? 하는구나. 콩콩시가. 난 그래서 한국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아쉬웠는데 한국도 공포 영화 좋은 영화 되게 잘 만든 근데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공포 영화 유명한 영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공포 영화 꼭 나왔어요. 강시 영화 옛날에 영환도사 강시 별게 다 나옵니다. 아니 감독이 아까 그 처녀의 대사 대충 비슷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그 대사처럼 곳곳에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공포 영화라는 장르 자체를 컨텐츠로 놀림거리로 다루고 있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게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Enjoy a cup of coffee라고 나옵니다. 자판기에 있는 문구예요. 그것처럼 영화를 보라는 거예요. 띡 누르면은 머리 찌그러지는 괴물이 나오고 띡 누르면 날개 달린 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거기 딱 그거에 굉장히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화면에 크게 잡히고 여러 번 잡혀요. 전 이 영화가 정말 클리셰의 극단을 보여주는 게 주인공이 팬티만 입고 나와요 첫 장면에서. 이건 정말 그 어떤 공포 영화 틴 호러의 어떤 정석이거든요. 꼭 나와야 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안 나오면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 배우가 그 놀려요. 참 그리고 너 팬티 안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독의 시선인 거죠. 놀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숲속에서도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비꼬 온다고 그래요. 비웃는다고 그래요. 처음에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페로몬을 쫙 뿌리면 갑자기 해요. 그런 장면들이나 아니면 커튼은 왜 그러니까 그 크리스 햄스워스는 원래 얘 똑똑한 애인데 갑자기 바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들이 공포 영화들이 개연성이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얘는 원래 후어가 아니었는데 후어라는 건 후어가 아니 호거? 하여튼 호거는 먹는 거고요. 호거는 중국 음식이고요. 호어죠. 신선로 같은 거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창녀가 아닌 느낌의 애였는데 갑자기 창녀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치란 말은 사실은 친한 사이에서 쓰기도 하는데 호어라는 말을 정확하게 창의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되게 모욕적인 용어죠. 보통 비치 이런 경우는 이제 혼잣말로 내뱉기도 하고 남자한테도 심하게 경우에는 쓰는데 호어란 말은 하게 되면 심각한 욕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너무 멀리 왔는데 우리 오늘 잣잣을 안 했으니까 잣잣을 해보겠습니다. 잣잣 여기 영화에 2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맞아요. 데이나하고 홀든.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가 이름을 기억해요. 처녀 역할을 한 애랑 홀든 학자는 잤을까 안 잤을까? 자기 힘들어요. 자기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쵸? 영화가 이게 리얼타임으로 진행되는 영화라 뭐 말하자면 3일 있다가 다음 장면을 찍고 이런 영화가 아니라 정말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쭉 잤는데 잘 시간이 없어요. 순식간에 잘 수는 없을까요? 안 됩니다. 반코 가능합니다.
나 진짜 너무 전문 용어를 활용하세요. 아, 네. 아, 팟캐스트니까. 아, 이분 참 전문 용어 참. 김은정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못한 게 너무 사실은 공포에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아. 무서웠어요, 이게? 그날 초반까지는 정말 심지어 초반까지도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후반부는 안 무서웠는데 수도 있지. 정말 무서워가지고 정말 저는 그 부채를 하나 놔줬는데 부채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봤다니까 하도 무서워가지고. 그렇구나. 두 번째 모르시구나. 거는 내가 볼 때는 의미심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 호월 창녀 그 줄리와 그러니까 금발 블론드죠. 금발머리 그 배우와 마티 예. 그러니까 덩치 큰 떡대. 아 떡대가 아니라 떡대 그 아니죠. 대마초. 바보. 대마초 피는 바보. 대만 약에 쩔어 있는 그 친구. 음. 근데 이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게 음. 번역에 치킨런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내가 본 영화 야, 요새 치킨런 잘 님이 하죠. 번역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이렇게 대사를 다 듣지는 않으니까 봤는데 키스밖에 안 했다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키스만 한 번 했자라고 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네, 썼어요. 다른 단어 메이크아웃이라고 했어요. 메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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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드아웃. 그러니까 아니 무서웠다면서 또 그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저 소리는 잘 들어요. 저는 청력은 정말. 지금 메이크업 한번 찾아볼게 무슨 뜻인데 내가 볼 키스하다는 때는 뜻이에요. 키스하는 메이크아웃. 뜻이 예, 있어요. 아, 다음 시간부터 그렇다면. 다음 시간부터 사운드 전문가로 비주얼 전문가에서 사운드 그리고 전문가로. 오 발음에 비해서 굉장히 어휘력이 좋아요. 어. 메이크아웃 키스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알고 있었어요? 메이크아웃 아니요, 키스하다? 몰랐어요. 나도 몰라. 서울대 영문과 나오는데 몰랐네. 아 이거 참. 아니 왜냐면 그거는 영문학에서는 안 쓰는 용어죠. 생활 영어니까. 생활 영어. 키스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메이크아웃 키스하다. 오늘 중요한 거 말이에요. 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이 책을 일단 사서 메이크아웃 보셔야 돼요. 아, 굉장히 줄리아고 그래서 마티는 잤. 잤을까 안 잤을까? 그렇다면 안 잤네요. 메이크아웃 키스하다. 난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했어. 나서 키스가 아니라 다른 표현을 썼는데 번역을 키스하다로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메이크아웃이 키스하다라면 치킨런 당신은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김은정 PD님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자짜는 포기.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분석해요. 어떻게 해요? 자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너무 바보가 바보스럽고 순진해서 하기도 전에 해버린 거죠. 정말. 진입전 사정.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바보지 키스를 하고 이제 키스를 막 하면서 이제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침대에서 둘이 누웠다든지 뭐 소파에서 누웠다든지 이렇게 둘이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아하. 키스만으로 벌써 해버린 거예요. Erupt before insert. 아메리칸 파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편집할 때가 일단 제 얘기 마저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그래서 분위기를 보면은 얘가 우린 키스밖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약간 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키스밖에 못했다고 해서 절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키스밖에 못했는데 절었다는 얘기는 키스를 하고선 하려고 그랬는데 해버린 거야. 그래서 뭐야 바보 새끼 짜증나가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이승훈 PD가 판단했을 때 이거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못한 거죠. 못한 건 못한 거지만 못했다. 그냥 키스만 했다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찝찝하다는 거죠. 하려고는 했다. 아니 당연히 기준은 삽입이죠.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아니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분석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리한데. 예리해요. 제가 싶은 다른 얘기. 학설하나 내서 볼게요. 이 친구가 we just made a one time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어진 대사가 but we were sometimes ho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다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블로우잡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했던 사이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녀 줄리가 이 바보 마티 클린턴하고 인턴 사이에 르윈스키가 있었던 했던 르윈스키와 클린턴의 그 행위, 비헤이비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줄리가 마티 헙대 부분, 허리 부분을 이렇게 쓰다듬으며 내려오면서 마치 블로우잡 할 때와 같은 식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슬쩍 눈치를 보니까 이 마티가 고개를 돌리면서 퍽 이런 식으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줄리가 탁 일어나서 자기 남자친구한테로 가죠. 그러면서 그 대사 키스만 한번 했을 뿐이지만 그 뒤로도 우리는 좀 뜨거웠잖아 라는 부분이 그 뜨거웠다는 게 블로우잡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학설을 좀 제가 조심스럽게 가설을 내봅니다. 그러니까 영어 전문 용어는 달인이에요. 코이시브 겔 이후로 그래요. 그 정도 뭐 조심스럽게 가설을 내세요. 봅니다. 전문 용어를 맡고 있다고.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저는 제 가설은 뭐 이런 상황이었다. 삽입점 분출. 예. 야, 그래서 정말? 바보 디테일이 취급당하고 살아있네. 헤어졌다. 왜 헤어졌을까? 헤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뭐 블로우잡
늑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늑대 장면이 사실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거? 늑대랑 키스하는 장면. 그 박제된 거. 박제돼 있는 그 왠지 늑대가 왕이라서 막 물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조롱이죠, 말하자면. 물줄알인데 안 물었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됐네. 또 하나 부분은 그 바보 있잖아요. 예. 영화를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여러 군데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 호러 장르는 조롱을 하고 있는데 보면 처음에 그 바보랑 창녀가 이렇게 말하자면 메이킹 러브 하다가 예. 맞잖아요. 음. 맞는데 보면 알겠지만 바보가 엄청 깊이 꽂혀요. 꽂힌 부위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네. 대동맥이 지나가는. 죽어야 되는 부위죠. 어깨와 목이 지나간 대동맥에 정말 팔뚝만한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 곡괭이도 아니고 낫도 아니고 미국에 쓰는 거 있어요. 큰 낫. 덧 같은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게. 그게 팔뚝만큼 깊이로 박혀요. 내가 보기에 폐도 지나갔을 정도 길이도 쑥 뽑는데 팔뚝만한 게 뽑혀요. 앞으로 나와야 돼, 앞으로.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볼 때 안 죽을 수가 없는 깊이야. 근데 너무 멀쩡하게 힘이 괴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것도 일종의 조롱일 수도 있어요. 보통 공포영화다 보면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안 죽고 살아나오는 어떤 캐릭터들에 대한 조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웅 본색에서 총 100발 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뭐 그런 점도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방송 제가 이 시네타운 19 한 이후로 가장 알찼던 방송인 것 같아요. 왜요?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죠. 전문 영화. 그리고 그게 아니라 김은종 PD님도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운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리고 이야기가 재밌으면서도 하딘드 얘기 나올 때부터 전문적이면서도 갑자기 재밌어지는 거야. 아, 아주 그렇구나. 좋았어요. 저 이소희 PD님이 저 개인적으로- 하딘드 그 황금색 저 그걸 맞출 줄은 정말. 역시 개인적으로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네. 이런 기쁨이 있네요. 저도 봤다는 얘기죠. 최고의 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급소 얘기하시죠, 급소.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감독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좀 더 고급스럽게 잘난 척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엔조이 커피 한 번만 했어도 됐었던 걸 가지고 뒤에 그 대사 그다음 시고니 유버 그다음 마지막 크레딧 처리 이런 것들로 너무 나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과시욕이 좀 지나치지 않나 그래서 거슬렸습니다 저는 좀. 그럼 미덕은 뭐가 있을까요? 악덕이 그거라면. 미덕이 역시 잘난 척을 했다는 게 미덕이에요. 아. 한번 시원하게 보여줬다는 거 엎으려고 했다는 거. 김은종 PD님 급소. 제 급소는 이 영화는 공포 영화가 아니라는 거. 이게 급소입니다. 바로. 예. 공포 영화를 기대하신 분들은 이 영화에 100%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공포 영화라는 기존의 장르적인 예. 관습을 따르기를 기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서스펜스가 넘치는 장면에서 CCTV 화면으로 확 돌려버리는데 공포 영화를 기대했던 사람은 열받죠. 이게 뭐야가 되죠. 이게 뭐야. 열받죠. 공포 영화가 아니라는 게 급소고요.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치면은 정말 그 자판기 뽑으면 나오듯 수많은 괴물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는 거. 그럼요. 그게 여태까지 영화에 나왔던 그 캐릭터들에 대한 패러디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 피에로가 등장해요. 피에로 같은 경우에는 영화 소설 스티븐 킹의 소설 it이라는 거를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피에로가 등장하는 거고 그 처음으로 처녀가 왜 알았어라고 하면서 깨닫는데 왜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는 그 괴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 괴물 같은 경우에는 헬레이저라고 봐야죠. 헬레이저. 네, 그런 식으로 공포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니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유니콘이 사실은 우리는 유니콘이 뭔지 그러니까 왠지 신성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만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유니콘 그 설화를 보면은 처녀의 수호자예요. 그래서 처녀를 뭔가 범하려고 그런 거죠. 정확히는 처녀를 범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뿔로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유니콘이에요. 사실 그 뿔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하나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네. 아는 이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머맨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머메이드인데 머맨이라고 나오는데 그 장면 좋지 않았어요? 컴온. 자기가 이제 원래 이너가 나오기를 찍었었던 그러니까 웃겼어요. 그 사람이 되게 미국식 유머죠 거기. 자기가 이너한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라고 번역이 나오는데 컴온 이러면서 쓰러져가지고. 근데 미국식 유머잖아요. 근데 그게 이너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머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찍었던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그 김은종 PD님이 철퍼 귀여우죠. 네. 말하시는 미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급소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김은종 PD님하고 똑같아요. 공포 영화가 아닌데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너무 이상해요. 이건 풍자 영화거든요. 공포 영화에 대한 그러니까 공포 영화 현장을 찍은 풍자 영화인데 공포 영화라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독특한 영화라고 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독특해 보이지만 독특한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급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별이나 주죠, 별이나. 네, 별 이재 PD님 주세요. 전 2개요. 2개. 오케이. 예, 저는 1개입니다. 1개 너무해. 오 그래요? 저는 3개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포 영화에 대한 관습, 그러니까 그동안 공포 영화가 난 너무 지겨웠어. 공포 영화 왜 이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독특한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난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영화. 정말 대박이다. 박수 치고 싶었는데 두 개로 했던 이유는 이 감독이 좀 너무 일부러 아까도 얘기한 같은 지점인데 크로니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크로니클 좋죠. 예. 그 경우는 이제 20몇 살짜리 젊은 감독이 치기 어리게 만든 감독.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알고 봤죠. 감독이 되게 어리고 대표적인 걸. 근데 사실 조스 웨더는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사람이거든요. 너무 잘난 척한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아니 근데 그렇긴 한데 그거는 좀 다른 게 어벤져스가 되기 전에 조스 웨더는 별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건 어벤져스 전에 이미 제작이 들어간 영화니까. 그래요? 네. 만든 순서가 이게 더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작이 들어간 게 게 중요하지. 그건 우리나라 개봉인데 뭐냐면 제작이 들어간 건 그게 먼저인 거죠. 말하자면 어벤져스는 굴러 들어온 거고 그 전부터 기획은 돼 있었던 거지만 이게 만약 어벤져스가 이 전작이라면 장편 영화의 데뷔작이라면 아니 근데 데뷔작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제작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기획이 다 돼 있던 그런 영화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드루 고다르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감독 나이가 어리다고 할 수 없지만 75년생이거든요. 이재필님의 동갑이에요. 드루 고다르. 그리고 클로버필드랑 로스트를 쓰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감독을 맡은 영화예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 생각보다 이 둘이 면면이 아주 베테랑들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스 웨던 감독 같은 경우는 나이는 꽤 있습니다. 64년생이신데 장편 영화 데뷔작이 어벤져스인데 그 직전에 이 케빈 인더 우즈 제작을 들어가셨고요. 순서가 그렇게 네. 되는구나. 그리고 드루 고다르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만 쓰다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영화를 맡은 거죠. 그런 의욕 또는 어떤 혁명에 대한 갈망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불편해서 두 개로 깎았지 재미로 보자면 세 개 또는 이런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개까지도 볼 수 있죠. 그 아까 그 맞춘 문제가 두 개. 커버디스 공포 영화라고 하셨는데 그 네. 이유는 어디로 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공포 영화에 어디로 가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포 영화에 대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둘이 공포 영화 맨날 공포 영화를 둘이 좋아하는 젊은이 둘인 거야. 둘 다 젊은이 아니죠. 64년생이니까 둘이서 모여서 요새 공포 영화 진짜 엿 같아. 볼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짜증 나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가 공포 영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공포 영화를 찍어서 보여주자가 있고 공포 영화 한번 그럼 까보자라는 건데 후자네요. 까보자로 정확하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공포 영화를 앞으로 이렇게 찍지 말라. 그러니까 앞으로 공포 영화 이렇게 찍지 마. 니들 맨날 고대신 그 구닥다리 같은 고대신이 부활한다는 건 그거거든요. 구닥다리 같은 공포 영화를 찍지 말라고 해서 빵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 해석을 이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제가 커버디스 공포 영화. 네. 딱 정리됐네요 오늘. 배웠어요. 메이크아웃, 키스하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좋은 거 배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무슨 영화죠? 다크나이트가 그건 다다음 주에 해야 돼요. 주인가요? 네. 그리고 다다음 주에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못 봐서 하도 매진이 돼가지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저런 장밋빛. 다크나이트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예매해야겠네요. 예. 나 이거 난리예요. 아이맥스 봐야 되는데. 꼭 아이맥스로 봐야죠. 그리고 아이맥스 필름으로, 그러니까 아이맥스 카메라로 전부 다 찍은 최초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액션씬만 그렇게 아이맥스 카메라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카메라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부 다 전씬, 전 카트. 사실은 이제 우리 셋이 가정만 없었어도 이런 경우 셋이 같이 아이맥스를 보고 술 한잔 하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술 한잔을 하면서 녹음을 하는 거죠. 여기서 술잔을 놓고 녹음을 하면 정말. 최고죠. 녹음이 얘가 훨씬 뭔지. 재밌을 텐데. 그러면 진짜 아쉽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새끼들 뭔가 싶어서. 사람이 이래도 되나? 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우리가 듣는 라디오를 그동안 이런 것들이 만들고 있었나. 라디오란 매체가 싫어지고 막 이런 이런 핫인드 같은 것들. 아니 그 영화를 뭘 정하죠? 저는 헤이와이어를 추천하고 싶은데 뭐 다른 영화 헤이와이어 좋아요. 콜 헤이와이어. 헤이와이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스티븐 보고 싶었어요. 소더버 감독의 헤이와이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소더버그는 일단 믿어야지. 배우들이. 스티븐 소더 근데 배우는 의외로 여자 주인공은 소더버 감독님이 무명이에요. 하찮게 쓰시잖아요. 여자 주인공은 오히려 무명이죠. 무명이 아니고 여자 주인공이 독특한 지점이에요.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유명한 격투기 선수입니다. 그죠. 나 몰랐어요. 영화 배우로서 굉장히 유명한 격투기 그래, 선수인데 그래. 그동안 영화계에서 계속 콜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 미인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맞아. 찍는 장편 영화. 그러니까 그래, 처음으로 그래. 찍는 영화예요. 연기 데뷔예요. 그래. 격투기 완전 선수인데. 신인이야. 그래서 보면 되게 미인인데 아니 어디서 이런 미인이 튀어나왔나. 근데 액션씬을 너무 잘 찍는 거야. 근데 그동안과는 반대인 거죠. 영화 배우를 가지고 액션을 가르친 게 아니고 액션 그 격투기 선수한테 연기를 가르쳐가지고 찍은 영화인 거죠. 조연들은 정말 화려합니다. 너무 정말 화려하죠. 이렇게 조연을 캐스팅할 수 있나? 이건 뭐 되게 하찮게 썼죠. 게다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소더버 역시 감독님은. 소더버그야. 예. 그러니까 그걸로 하시죠. 예, 헤이와이어. 헤이와이어 예.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저 메일 소개 이런 거 한번 우리 지금 알았어. 이틀만이지만 하나쯤 얼마 메일 소개 자,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당신이 진짜로 정말 케빈 앤드
뭔 소리야 지금? 유일한 케빈은 12살? 유일한 청취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팬일 수 있어요. 제가 케빈은 지금 12살 당신에게 나오는. 그런 거. 나에게 메이크아웃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일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발. 시네타운 19 골뱅이 gmail.com입니다. 네, 시네타운은 영문이고요. 19는 숫자입니다. 네, CINETOWN 19 골뱅이 gmail.com.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번 보냈다고 이제 한 번 보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네. 안 그래가지고 돼요. 청취자가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보내면 안 보내시면 안 돼요. 계속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정말 사정을 드리는데 10분이 만약에 한 방송에 다른 10분이 소개가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게스트를 모십니다. 깜짝 놀랄 게스트일지도 모르고 깜짝 안 놀랄 게스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의미로 깜짝 놀랄 게스트. 아니 도대체 누구지? 우리보다 안 유명해. 그러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여태까지 4통 메일 보내주신 이희정님, 이름도 좋아. 이희정님 감사드리고요. 근데 꾸준한 오늘 그 청취자 파워 이장님, 하도 할 일이 많아가지고 에어트림님, 하도 박승훈님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 전화기를 많아가지고 못했네. 예. 해야 되는데 전화 연결. 진짜로 꼭 좀 보내주세요. 저 진짜로 되게 많이 준비하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대본이 4장이에요. 4장. 제가 4장을 대본을 준비한 게 말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는데 저 되게 게을러요. 정말 여러분이 회사에서- 모르셔서 그러는데 회사에서 정말 쟤는 일만 좀 열심히 하면 좋을 때라는 평가를 늘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50 이상 같은 분이에요. 10년째 받고 50 있죠. 이상. 10년째. 그런 평가를 10년째 기대주. 계속 받기도 어려워요. 예. 10년째 기대주예요. 뭔가 하나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4장이나 썼었거든요. 대단합니다. 하여간 지금 빨리 끝내고 빨리 갑시다. 우리. 빨리 가서 우리 끝나고 해야지. 갑시다. 예. 하여튼 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간접 광고 필요하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간접 광고가 가능한 방송, 야매 방송, 얼룩쟁이들의 애환이 깊이 담긴 방송. 오늘따라 예언이 너무 슬프네요. 시네타운 19 8회인가요? 9회인가요? 하여튼 마치 겁니다. 9회. 예. 9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일 많이 소개하길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 들고 와가지고 정말 한번 다다음 예. 시간에 게스트를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